다음은 계획변경 청구권입니다. 우리 행정법에서 배우는 권리는 이 권리는 공권이죠. 공권의 성립 요건은 뭐였었어요? 강행법규성, 즉 행정처의 의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된다. 이건 모든 공권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공권은 5자로 들리면 법률상 이익이죠. 행정성법 12조 전문에 원고적 계획의 법률상 이익이에요. 따라서 공권은 원래 법률상 이익으로서 원고적 계획의 문제이나 이런 권리를 행사했더니 청구 내지는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나올 때만 거부 처분의 요건으로서 대상적 계획에서 논의가 된다고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죠. 자 보세요. 계획변경 청구권, 계획변경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사례 문제에서는요. 보통은 이렇게 가는 거죠. 갑이라는 사인이 행정청에게 계획 변경을 요구합니다. 계획 변경을 신청 또는 청구를 해요. 그런데 은행정청이 거부를 다른 말로 반려라고도 하죠. 반려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거부 반려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갑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이거는 A급 사례예요. 변호사 시험에서도 2번 나왔고 물론 행시나 다른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특히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법 개정된 내용의 형량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경감승진에서도 A급으로 처리해야 될 사례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꼭 알아둬야 돼요. 중요한 판례니까. 소재기는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재기는 적법한가? 그럼 나중에 사례풀이에서 배울 겁니다. 사례풀이에서 배우는데요. 소재기 적법한가라고 물어보면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소송 요건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봐야 돼요. 얘는 이 거부 내지는 반려가 처분인지 대상적 격이 특히 문제가 돼요. 소송 요건 중에. 대상적 격에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인지 거부 처분 성립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신청권 필요성 여부. 우리가 행정개입 청구권 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판례는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봤죠. 거부 처분 부작위가 되려면 신청권이 필요해요. 그 신청권으로서 논의가 되는 게 계획 변경 청구권, 신청권이라고 써도 돼요. 청구권 인정 여부가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가 나왔단 말이죠. 이 거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 변경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청구 내지는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 권리가 있어서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 또는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했을 때 비로소 거부 처분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거부 처분으로 성립이 된다면 대상적 격이 충족되는 거죠. 대상적 격이 충족된다면 나머지 기타 소송 요건이 충족된다면 나머지 기타 소송 요건이 충족된다면 갑의 소재기는 적법하다.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사례풀이에서 정치하게 배워야 돼요. 내가 뭘 왜 써야 되는지, 이런 질문 형태가 나왔을 때 왜 얘가 쟁점이 되는지, 이런 논리구조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쓰려고 하니까 행정법이 너무 어렵고 쟁점도 못 찾겠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서 지금은 기본 강의지만 나중에 사례풀이를 위한 쟁점 심화학습을 하고 실제로 사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경감승진의 기출문제도 풀긴 풀어야 되겠으나 최근에 교수 출제로 시험 경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타 시험에 나온 것들 중에 경감승진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례 문제는 한 번쯤 풀면서 사례 논리 구조를 배워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계획변경 청구권은요, 공권으로서 대부분은 이 계획변경 청구권이 있을 때 계획변경 청구에 대한 거부가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거부 처분 성립 요건으로서 논의가 되겠다. 대상적 격에서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한데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권이 있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됩니다. 자, 계획 보장 청구권과 계획 변경 청구권을 어떤 교수님은 광의의 계획 보장 청구권에 계획 변경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은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계획 보장 청구권은요, 기존의 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존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획보장 청구권이 문제가 될 때는 뭐냐면 기존의 계획이 있었는데 문제는 행정청이 기존 계획을 변경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존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백이요, 이 지역에서 폐기물 허가를 가능하도록 계획을 결정해 줬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들끓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분진이 날리고 주거 환경을 굉장히 많이 침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민원이 막 쏟아지니까요. 또 선거도 가까우니까 그럼 여기를 녹지 지역으로 만들겠다. 계획을 변경해 버렸어. 그러면 기존 계획을 믿고 여기서 폐기물 허가를 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준비해왔던 갑 입장에서는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 버리면 자신은 예측하지 못한 침해가 생겨버리겠죠. 그러면 기존의 계획대로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계획보장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계획보장 청구권은 행정계획 분야에서의 신뢰보호의 문제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보장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겠느냐? 계획 자체가 목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인정하기는 힘들겠죠. 원칙적으로는 부정하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장기적인 목적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거나 또는 공익적 사정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는데 개인의 신뢰 때문에 회개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계획을 변경할 변경 필요는 무조건 다 공익이겠죠. 개인의 신뢰이익은 사익일 겁니다. 만약에 개인의 신뢰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 웬만하면 인정 잘 안 되겠죠. 계획은 사실 되돌리기가 좀 힘든 측면이 많아요. 따라서 계획보장,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바로 계획보장 청구권이라면 계획보장 청구권은 변경된 계획을 기존 계획대로 해주세요. 기존 계획의 신뢰 문제라는 거, 신뢰이익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계획 변경 청구권은요, 일정한 행정계획이 결정됐는데 이 결정은 다른 계획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산이 하나 있어요. 도로를 까는데 A안이 있고 B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요, A안으로 결정됐어요. A 쪽으로 도로가 깔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나중에 실효성을 보니까 B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A 안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죠. 왜요?
정치인들의 땅이 여기 있었겠죠. 친척들이나 지인들의 땅이 있었겠지. 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도로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땅값이 수십 배, 수백 배 폭등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A 계획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토지가 수용되게 생겼어. 만약 갑의 토지가 여기 있었다. 도로 옆이다. 그럼 이 사람은 대박이겠죠. 자기 땅이 이제 이쪽에 개발돼서 도로 인근이면 이제 땅값 막 오르겠지. 문제는 뭐냐면 자기 토지가 수용돼 버리면 수용은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통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 시가에도 못 미치잖아요. 수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거야. 수용당한 토지 옆에 있는 토지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보니까 A 계획안이 오히려 B 계획안이 훨씬 더 경제적 타당성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예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럴 때 갑이요. 갑은 A 계획, A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왜냐면 도로는 시설이죠.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된 거란 말이야. A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뭐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지거든. 도시 관리, 본격적 관리가 시작되면 얘는 처분성 인정된다고 했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당연히 처벌입니다. 그리고 갑은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법률상 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면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이럴 때 갑이요 요구하는 거예요. A 계획을 B 계획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계획 변경 청구권입니다. 혹은 이와 달리 계획 보장 청구권이라 한다 함은 자, A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A안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처가 근데 보니까 B안이 훨씬 더 좋다. 계획을 B로 변경했어요. A 계획안을 믿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사업시행자 갑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A 계획을 신뢰해서 투자한 자신의 투자가 다 무용지물이 되면서 개인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B 계획으로 변경된 계획을 원래 계획대로 해주세요. 이게 계획보장 청구. 원래 계획대로 해주세요. 계획보장 청구. 그게 아니라 A 계획으로 결정됐는데 B 계획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계획 변경 청구입니다. 계획보장 청구는 기존 계획대로 해달라고 국민이 요구하는 거. 계획 변경 청구는 행정청의 계획 결정을 다른 계획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물론 둘 다 원칙적으로 인정은 안 되겠죠. 왜 그렇다고요? 계획은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하다 보면은 행정계획을 추진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봅니다. 계획보장 청구권이란 행정계획은 국민을 한 방향으로 유도해요. 하나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계획을 믿고 국민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런 행정계획을 믿고 믿음, 다른 말로 신뢰죠. 신뢰. 행정기본법 몇 조였죠? 12사도의 믿음. 행정기법 12조에 있었죠. 행정계획의 유도적, 지침적 성격에 의해서 국민은 이런 행정계획에 의해서 유도된단 말이죠. 하나의 지침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확 바뀌어버려. 그러면 행정계획에서 유도돼서 법률관계를 형성한 국민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침해가 발생하겠죠. 신뢰 이익을 침해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행정계획 주체, 정확하게는 행정청, 계획청이 되겠죠. 계획청에게 기존 계획의 신뢰를 주장하는 게 계획보장 청구권입니다. 기존 계획대로 보장해 주세요. 이거죠. 종류 중에는 계획 존속 청구, 계속 존속해 주세요. 이행 청구, 계획 이행 청구, 경과 조치 또는 계획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등이 있는데 이건 단문에서 쓰는 거죠. 그런데 행정계획은 장기적인 목적 프로그램이죠. 관련된 수단을 조정 종합해야죠. 장기성 종합성에 비춰 사정 변경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내진 설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만들 때도 그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내진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원전을 세계에 수출할 때 우리는 지진이 많은데 지진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원전이다. 그리고 원전은 이렇게 안전하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쓰나미가 와도 까딱없다 이랬어요. 쓰나미가 왔죠. 까딱없기는 난리가 났죠. 그런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좀 사정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견딜 수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일본이 난리가 났죠. 지금도요. 그 냉각수들 방사능 오염된 냉각수를 지금 방류하냐 마냐 막 논란이 있잖아요. 이거 방류하면 태평양 돌아서 우리나라 온다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 방류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어민들 다 죽을 거예요. 누가 이제 앞으로 물고기 먹겠어요. 이거 다 방사능 오염된 거 먹으면 안 될 텐데. 뭐 우리는 상관없는데 애들 나중에 이렇게 오염되고 이래버리면 이세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세가. 그래서 아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수산물 같은 것도 못 먹을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에서의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각 세계 원전 계획이 다 변경됩니다. 이렇게 장기성 종합성에 비춰 사정 변경,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행정 계획은 변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일정한 예측을 통해서 행정 계획을 설정했는데 과학 기술이 더 발전했어. 발전해 보고 나니까 기존의 계획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막 광우병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GMO 같은 거 있잖아요. 유전자 변이 콩 같은 거. GMO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유전자 변이 콩이 있다고 봐요. 병충해에 강해. 왜냐면 병충해 피해를 안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GMO 같은 경우는 쥐가 안 먹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얘가 본능적으로. 근데 사람이 먹고 있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기아를 해결하는데 긍정적 효과도 있겠으나 이게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을 인간이 걷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논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장기 복용했을 때 나중에 40년,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뭐 누구는 이래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GMO 유전자 변이 음식물을 섭취한 게 어떤 식으로 누적돼서 나타나는지를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해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해명이 됐다면 이거와 관련된 행정계획은 다 바뀌어야 되겠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성, 종합성에 비춰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알게 된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계획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행정계획의 변경 가능성, 동론 변경 필요성, 이게 공익입니다. 왜? 행정법에서의 사정 변경은 공익적 사정이라고 했죠. 공익적 사정이 변경된 거예요. 특히 공익적 사정의 변경은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또는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죠. 법률관계가 변동됐다는 게 법 개정인데요. 공법의 개정은 항상 공익적 사실이 변경됐기 때문에 법도 변경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계획은 변경 필요성이 있어요. 항상 공익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에 유도된 사람, 계획을 믿고 따르며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국민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죠. 이게 신뢰에게 침해가 됩니다. 결론은 이런 장기성 종합성에 비춰서 사정 변경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변경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부정돼요. 그렇지만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여기는 공익, 관계 국민의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사익을 이익 청량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웬만하면 공익이 우선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뢰익이 훨씬 커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계획부장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는 건데 거의 뭐 인정되기 사실 힘들어요. 계획변경 청구는 사인이 행정청의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시험은 보통 예로 나와요. 예로. 사례 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단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알아두세요. 계획변경 청구권이란 국민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계획 주체 또는 계획청이라고 써도 돼요.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청이란 말이니까 기존의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공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례 문제 같은 게 형성이 될 때는 계획 변경을 갑이 요구했는데 거부가 되니까 사례 문제가 형성됐겠죠. 따라서 거부 처분 성립 요건부터 항상 써야 됩니다. 인정 여부, 계획 법규란 말은 뭐냐면 행정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수권이 이루어져 있는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통 국토계획법이 대표적이죠. 계획법규는 원칙상 공익만을 목적으로 해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익보호는 원칙적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어요? 계획변경 청구도 뭐니까? 공권이니까. 공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행법규성과 사익 보호성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사익 보호성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법규는 장기 프로그램, 장기 목적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사익보호 취지가 원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보장이나 계획 변경 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돼요. 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판례를 암기해야 됩니다. 단문에서도 꼭 써야 되고 사례에서는 이 판례를 시험에 내요. 성립요건, 계획 변경 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이 필요하다. 강행법규성이란 행정청의 의무죠. 사익보호성은 계획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판례는 행정계획의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에게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부정하고 있죠. 그런데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의 계획 변경 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당의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될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변호사 시험 2회 때 기출이 됐어요. 자, 나중에 보면 사례에서 훈련해야 돼요.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25조가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거는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어서 사실 꼭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사례 훈련할 때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우리가 이제 줄여서 폐기물 허가라고 부를 텐데 얘는 아무나 못해요. 특허입니다. 허가 발령할지 말지도 재량행위예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우리가 난지도 생각해야 돼요. 고물상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난지도 같은 거 생각해야 됩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업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부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덤프트럭 막 수십 대가 다닌단 말이지. 그리고 원자력 폐기물, 화학 폐기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재량이에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우리가 볼 때는 막 그 부지도 거의 10,000평 이상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물적, 인적 시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합적 허가입니다.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요구해요. 그런데 이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하려면 투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난지도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준비를 거쳤다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행정처에 거부가 됐어. 그러면 폐기물 허가가 가능하도록 부지도 한 몇만 평 조성하고 그리고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 인적 그런 요소도 다 구비했고 덤프트럭도 수십 대 준비했고 그런데 허가가 거부됐어. 이건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르면 폐기물 허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계획서를 제출해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본인의 자본금 그리고 어떤 사업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행정청이 적합한지 적합 통보를 해줍니다. 적합 통보를 뭐 적정 통보라고도 쓰기도 해요. 이 적합 통보는요, 허가 받을 만한 적합한 자격이 있어. 이런 적합 통보입니다.
이런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관련 법에 따라서 행정청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통상 2년 내 허가를 신청합니다. 물론 2년 동안에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허가해 줘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갑이요. 폐기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줄였어요. 적합 통보를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을 행정청이 적합 통보를 해줬어요. 갑은 믿었죠. 신뢰. 그리고 폐기물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 구역을 바꿔달라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폐기물 허가를 주택단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달라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갑이 이 거부에 대해서, 을의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재기는 적법한가? 그러면 뭐부터 써야 된다고 했어요? 소재기는 적법한가 하면은 소송 요건 중에서 대상 적격, 거부 처분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신청권이 필요한데 여기는 계획, 변경, 청구권 또는 신청권이라고 써도 돼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이러한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죠. 왜요? 장기성 종합성에 비춰 국민 개개인에게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공권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를 인정하는데 판례가 어떤 예외를 인정했는지 한번 보세요. 갑이 적합 통보를 받으면 갑은 행정적으로 적합한 통보를 받으면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생깁니다. 어떤 법률상 지위냐면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라서 2년 내 요건을 갖춘 신청만 하면 지체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인정이 돼요. 이런 자가 폐기물 허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 폐기물 허가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 지역에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거부가 나왔어요. 이 거부가 나오면 결국 갑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거부와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왜? 도시관리계획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이 안 되면 결국 이 사람은 폐기물 허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 일정한 처분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였어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 왜? 적합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런 자에게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처분. 여기서 당해 처분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말하는 거죠. 계획 변경을 거부한 것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서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2회 때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도시계획구역인데 이건 국법이고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었고 지금은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됐어요. 여기 지금은 관리계획으로 보면 됩니다.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도시관리구역 안에 토지가 있으면 징계시는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주민이 그런 도시계획의 입안 새롭게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반을 신청할 경우 이반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느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봤어요. 문화재 보호구역, 용도구역은 이것도 역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했죠. 도시관리계획 이런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지정을 해제해달라. 일부 지정을 해제해달라. 이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어요. 여기 봉분이 있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갑의 토지가 속해 있습니다. 갑이 볼 때는요. 굳이 이렇게까지 설정 안 하고 한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획변경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얘가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 이것도 폐기물 시설이었는데 입주하려는 자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자, 첫 번째 폐기물 사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도시관리구역 내 토지나 건물의, 여기 등은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도시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문화재 판례가 있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판례가 있어요. 특히 2번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의 계획 변경 위반 신청권. 자, 이 네 가지 판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건 다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보유구역 이게 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강론 내용인데 답안지 쓸 건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변시에서 나온 건데 그냥 읽어만 보세요. 실제 단문에 뭐 여기까지 써줄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